옛날 아주 먼 옛날에 강원도 깊은 산골 중에서도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울창한 숲속에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젊은 사냥꾼 길람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하루하루 짐승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처지였으나 산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았고 필요 이상의 사냥을 하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청년이었기에 숲의 짐승들도 그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분간하기 어려운 밤에 길람은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다가간 길람은 그곳에서 눈 위에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대로 멈춰서서 한참 동안 여인의 상태를 지켜보며 당황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인은 비단으로 된 고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옷자락은 이미 가시덤불에 찢겨 엉망이었고 발목에는 날카로운 덫에 걸린 듯 깊은 상처가 나 있어 붉은 피가 하얀 눈을 적시며 얼어붙고 있었기에 길람은 급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할 정도로 고왔으나 숨결이 너무나 가늘어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길람은 여인을 등에 업고 서둘러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눈길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길람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안을 따뜻하게 데운 뒤 여인을 마른 이부자리에 눕히고 산에서 캐두었던 귀한 약초를 마서 상처 부위에 정성스럽 발라주며 밤새도록 여인의 곁을 지키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인은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길람은 쉬지 않고 찬물로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며 여인의 생명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동이 틀 무렵 여인의 호흡이 차츰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여인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방 안의 풍경과 거친 옷을 입은 길람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으나 길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키며 따뜻하게 끓인 미음을 건네며 정성을 다해 간호를 계속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고향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녀의 손은 일 한번 해보지 않은 듯 부드러웠고 몸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기와 고귀한 태도는 길람이 평생 보아온 마을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길람은 여인이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음을 짐작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말하며 매일 산에 올라가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신선한 나물과 고기를 구해와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산의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여인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려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좁은 오두막 안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묘한 감정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길람이 나무를 하러 간 사이 마당을 쓸거나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산골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고 길람은 그런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과 평온함을 느끼며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가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고 그럴 때마다 길람은 그녀가 언젠가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예감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짐짓 밝은 표정으로 맛있는 열매를 건네며 그녀의 슬픔을 달래주려 애썼습니다.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이었기에 두 사람만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흘러갔으나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미 산속 사냥꾼의 집에 절세미인이 살고 있다는 헛소문이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길람이 가끔 장터에 내려가 가죽을 팔고 쌀을 사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표정과 넉넉해진 살림을 의심하며 사냥꾼이 산에서 도깨비 홀린 것이 아니냐는 둥 수군거렸지만 길람은 그저 웃어 넘기며 서둘러 산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욕심 많은 지주인 김 부자가 길람을 불러 세워 산속의 여인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고 길람은 그저 길을 잃은 친척이라고 둘러댔으나 김 부자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 부자는 평소 길람이 차지하고 있는 산자락의 땅을 탐내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길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 여인까지 차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품으며 자신의 하인들에게 길람의 뒤를 몰래 밟으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인은 길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괴로움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실 그녀는 궁궐의 권력 다툼 속에서 독살당할 뻔한 위기를 넘기고 도망치던 중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조선의 공주 연하였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죽이려 했던 세력들은 아직도 그녀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만약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은인인 길람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나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길람의 순수한 눈망울과 진실한 마음을 대할 때마다 연화 공주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인간적인 따뜻함에 취해 조금만 더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커다란 폭풍우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숲속의 오두막 주변에는 봄꽃이 만발하여 향기가 진동했고 길람은 연화에게 예쁜 꽃신을 선물하고 싶어 며칠 동안 정성 들여 가죽을 다듬어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을 만들어 바쳤으며 연화는 그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화려한 비단신은 수없이 많았으나 오직 자신만을 위해 거친 손으로 한 땀 한 땀 지어주니 가죽신이야말로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게 느껴졌고 그녀는 이 순간만큼은 공주가 아닌 평범한 여인으로서 길람과 행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김부자의 사주를 받은 하인들이 마침내 길람의 오두막을 찾아내어 연화의 눈부신 자태를 훔쳐본 뒤 마을로 돌아가 김부자에게 보고하면서 비극의 씨앗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부자는 여인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탐욕에 눈이 멀어 관가의 길람이 여인을 납치하여 가두고 있다는 거짓 제보를 했고 사또는 민심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포졸들을 산으로 보내 길람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길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산 너머에서 택감을 구하고 있었고 연화는 마당에서 봄볕을 쬐며 길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다급한 발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포졸들은 거칠게 오두막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고 연화를 발견하자마자 그녀의 고귀한 기품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사또의 명이라며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고 이때 돌아온 길람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길람은 포졸들에게 이 여인은 죄가 없으며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손님이라고 외쳤으나 포졸들은 사냥꾼의 말을 무시하고 길람을 바닥에 내팽개친 뒤 연화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고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길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친 몸싸움 끝에 길람은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포졸들에게 이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애원하며 결국 자신이 직접 관가로 가겠다고 선언하며 오두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고 정신을 차린 길람은 텅 빈 집안에서 주인을 잃은 꽃신 한 짝만을 쥐고 오열하며
반드시 그녀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길람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화는 관가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내며 구경거리가 된 공주의 비극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김 부자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사또 옆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또는 연화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다그쳤지만 연화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직 길람의 안위만을 걱정했고 뒤늦게 관가 정문에 도착한 길람은 포졸들의 방해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 밖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한양에서 온 정체 모를 무리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가 안팎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화려한 차림의 관리들과 무장한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행방불명된 공주를 찾기 위해 팔도를 뒤지던 금군들이었으며 공주의 특징을 기록한 방을 들고 마을을 수색하던 중 관가에 기이한 여인이 붙잡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금군 대장이 관가 안으로 들어서자 사또와 김부자는 혼비백산하여 무릎을 꿇었고 옥사에서 끌려 나온 연화를 본 대장은 즉시 땅에 엎드려 공주 저하를 뵙는다며 통곡 섞인 인사를 올려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함부로 대했던 여인이 이 나라의 공주라는 사실에 사들사들 떨며 자리에 엎드렸고 김부자는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봐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이미 금군들의 삼엄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화공주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금군 대장에게 명령하여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 길람을 안으로 들게 했고 만신창이가 된 길람이 들어오자 공주는 직접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길람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공주의 고귀한 모습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연화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냥꾼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임을 당당히 선포하며 그를 해치려 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명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무지함을 자책하며 머리를 조아렸고 김부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실려 나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길람이 왜 그토록 그녀를 아꼈는지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신분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공주는 이제 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했고 길람을 향해 함께 한양으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길람은 자신 같은 미천한 사냥꾼이 감히 대궐에 발을 들일 수 없다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공주는 길람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대가 나를 구해주었을 때 나는 공주가 아닌 그저 죽어가는 생명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설득하여 결국 길람은 공주와 함께 정든 산골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져 가는 가마 뒤로 길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 사냥꾼의 앞날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두 사람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으나 공주는 가마 곁에서 말을 타고 가는 길람을 수시로 살피며 그의 안위를 챙겼고 길람은 낯선 풍경과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되면서도 공주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공주는 왕에게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보고하며 길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유일한 은인임을 강조했고 왕은 자신의 딸을 살려준 사냥꾼을 직접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대궐의 위용에 압도된 길람은 왕 앞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으나 왕은 길람의 맑은 눈빛과 정직한 기운을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하며 그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길람에게 공주를 구한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길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저 여인이 무사하기만을 바랐을 뿐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며 공주의 신분조차 몰랐던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왕은 길남의 모욕과 진실함에 크게 감복했으나 조정의 대신들은 신분이 비천한 사냥꾼을 예우하는 것에 반대하며 길남을 시험대에 올리고자 했습니다. 대신들은 길남이 공주의 곁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어려운 과제들을 제시했고, 길남은 공주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본격적인 궁궐 생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길남은 서당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냥꾼이었으나 산에서 익힌 끈기와 인내로 문과 물을 닦기 시작했고, 연화공주는 몰래 그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법을 알려주며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궁궐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힘을 얻었으며, 길남은 밤마다 고향 산천의 흙내음을 그리워하면서도 연화의 곁을 지키기 위해 붓을 잡고 칼을 휘두르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길남의 재능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는 사냥꾼 특유의 날카로운 직관으로 궁궐 내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점차 왕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으며, 대신들의 반대 여론도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느덧 길남은 더 이상 산골 사냥꾼이 아닌 위험 있는 무관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고, 왕은 마침내 그를 조선의 부마로 삼기로 결심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연화공주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준 길남이 자랑스러워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마침내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궁궐 내의 암투 세력은 여전히 길남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길남은 마지막 시험대인 대규모 사냥대회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대결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주최한 사냥대회는 길남의 실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반대파들의 마지막 수단이었으나, 길남은 산에서 잔뼈가 굵은 명사수답게 모든 방해 공작을 뚫고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짐승을 많이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에 처한 동료 무관을 구하며 진정한 용기와 덕망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고, 이 모습에 감동한 왕은 그 자리에서 길남을 공주의 남편으로 공포했습니다. 연화공주는 기쁨에 눈물을 쏟아내며 달려와 길남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축복의 비가 내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길남은 부마가 된 후에도 거만해지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백성들의 고통을 살폈으며, 특히 자신이 살던 산골 마을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보다 예전에 거친 사냥꾼 옷이 더 편하다고 웃으며 말하곤 했고, 연화공주는 그런 그의 소박한 성품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궁궐 뒷산에 올라 옛 산골 오두막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양 바닥을 넘어온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대하게 치러진 혼례식 날, 길남은 자신을 키워준 산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연화공주는 그의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험난했던 운명의 파고를 넘고 사냥꾼에서 부마가 된 길남의 이야기는 기적 같은 현실이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계급과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인연의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아끼며 살았고, 훗날 그들의 자손들도 길남의 정직함과 연화의 자애로움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했습니다. 깊은 밤산 속 오두막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조선의 역사를 바꾼 커다란 인연으로 피어났으니 참으로 신비롭고 따뜻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길남과 연화공주는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들었으며,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저 멀리 강원도 깊은 산골의 바람 속에 머물며 사랑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람의 정직한 마음과 연화의 용기 있는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오늘 밤 평온하고 따뜻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공주를 구하고 한양으로 떠난 길람의 이야기는 온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길람이 떠난 뒤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공주를 해치려 했던 조정의 반대파 세력들이 여전히 그 근처를 배회하며 무언가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해가 지면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길람이 살던 산속 오두막은 이제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금기된 장소처럼 버려져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차림새의 선비 한 명과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나타나 길람의 행적을 묻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평화롭던 마을에 다시 한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한양에서 온 관리라고 소개했지만 행동 거지는 전혀 선비답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길람이 공주와 함께 머물 때 혹시 남겨둔 물건이나 서신이 없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다녔습니다. 특히 마을의 욕심쟁이 김부자는 지난번의 수치를 설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붙어 길람을 모함할 궁리를 짜냈고 길람이 사실은 산속에서 괴상한 술법을 부려 공주를 홀린 것이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려 마을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인 박영감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차며 말하기를 사람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법이니 무모한 짓은 삼각의 나라고 경고했지만 눈먼 권력에 눈이 먼 김 부자의 귀에는 노인의 충고가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낯선 사내들은 마을의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곳까지 찾아가 길람의 과거사를 낱낱이 조사했고 길람이 평소 산신령과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식의 황당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그를 역적으로 몰아세울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길람을 두둔하려 했으나 사내들의 서슬퍼런 칼날과 김부자의 위협에 못 이겨 하나둘씩 거짓 증언을 보태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길람은 공주를 구한 은인이 아닌 공주를 납치하여 간악한 꾀를 부린 범죄자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으로 전해졌고 궁궐 내에서 길람을 시기하던 무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길람의 뒷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 부마 교육을 받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길람은 고향 마을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으나 공주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홀로 소가리를 하며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연하 공주는 길람의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길람은 그저 낯선 궁궐 생활에 적응하느라 기력이 쇠한 것이라며 둘러대고는 몰래 신복을 마을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내려간 신복은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들려온 소식은 김부자가 길람의 오두막을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길람의 죄상을 적은 비석을 세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기에 길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길람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소박한 추억들이 짓밟히는 것을 보며 권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고 단순히 착한 마음만으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무예 연습에 더욱 매진하며 자신을 모해하려는 세력들에 맞설 힘을 길렀고 연하 공주 역시 길람을 향한 음모를 눈치채고 자신의 처소 주위에 호위 무사들을 배치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김부자는 이제 관아의 포졸들까지 동원하여 길람과 친했던 마을 청년들을 잡아 가두고 길람이 숨겨두었다는 보물의 행방을 대라며 가혹한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평소 길람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냥꾼 동료들은 야심한 밤을 틈타 관아를 습격해 친구들을 구해낼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오히려 김부자가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꼴이 되어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사냥꾼들이 관아 담장을 넘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모두 포위했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산속 적당들이 부마와 내통하여 반란을 꾀했다는 엄청난 죄목으로 비화되어 한양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진노하며 길람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이미 대신들이 조작해 놓은 가짜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길람의 결백을 입증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하 공주는 왕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길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했지만 왕의 신임을 받던 좌의정마저 나서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마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궁궐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길람은 결국 의금부에 하옥되어 문초를 받게 되었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고향 마을에서 고통받고 있을 친구들과 자신 때문에 곤란해진 공주를 걱정하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예전 산골 오두막에서 보던 것과 다름없이 밝았으나 그 아래 놓인 길람의 처지는 천지 차이로 변해버린 현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김부자가 길람의 땅을 완전히 가로채고 마을에 우두머리 행세를 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었으나 정작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부자의 악행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길람이 간호해 주었던 병약한 할미와 그가 사냥감을 나누어 주었던 가난한 집 아이들은 매일 밤 산신령에게 길람의 무사귀환을 빌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이러한 민심의 변화는 조금씩 마을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길람의 소식을 들은 한 방랑객이 마을에 나타났는데 그는 과거 길람에게 목숨을 구걸했던 전직 관리로 길람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외부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방랑객은 마을의 실상을 파악한 뒤 곧바로 한양으로 향해 연하 공주의 측근을 만나 자신이 본 모든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자처했고 이는 위기에 처한 길람에게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부자의 수하들이 이를 눈치채고 방랑객의 뒤를 쫓기 시작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고 방랑객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가까스로 도성에 진입하여 공주의 비밀 거처에 서신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신을 읽은 연화공주는 기쁨과 노여움이 교차하는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다시 한번 면담을 청했고 이번에는 감정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반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궁궐 안의 암투 세력들은 방랑객의 등장을 막기 위해 암살자를 보내는 등 최후의 발악을 했으나 이미 길람의 진실된 인품에 감동했던 호위무사들이 그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기에 음모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길람은 감옥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자신의 결백을 온몸으로 증여했고 그를 신문하던 관리들조차 그의 고결한 기품에 감화되어 점차 길람의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은 모든 증거를 재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렸고 고향 마을에 암행어사가 파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부자와 그 일당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암행어사는 거지 차림으로 마을에 잠입하여 김부자의 횡포와 길람의 선행을 낱낱이 조사했고 마을 사람들은 어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에게 길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어사는 김부자의 집에서 길람을 모함하기 위해 주고받은 비밀 서신들을 찾아냈고 현장에서 김부자와 그를 돕던 부패한 포졸들을 한꺼번에 체포하여 압송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소식이 도성에 전해지자 길람을 비난하던 대신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왕은 즉시 길람을 사면함과 동시에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모두 파직하고 유배를 보내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길람은 감옥에서 풀려나 연하 공주와 극적인 재회를 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고생을 위로했습니다. 왕은 길람의 충성심과 인내심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더 높은 관직을 제안했으나 길람은 명예보다는 진실을 밝힌 것에 만족하며 공주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길람의 존재가 필요했던 왕은 그를 부마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마을의 질서를 회복하는 정권을 부여하여 그를 고향 마을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길람이 다시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구까지 마중 나와 그를 환영했고 지난날 겁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을 사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람은 넓은 도량으로 그들을 모두 용서하고 김 부자가 빼앗았던 땅을 원래 주인들에게 되돌려주며 마을의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불타버린 오두막터에는 길람과 공주의 사랑을 기념하는 작은 정자가 세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람을 사냥꾼이 아닌 자신들의 수호자로 여기며 존경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길람은 마을의 가장 어른인 박영감을 찾아가 큰 절을 올렸고 박영감은 길람의 손을 꼭 잡으며 고난은 보석을 더 빛나게 하는 법이니 이제 자네의 앞날은 저 달빛처럼 환할 것이네라며 따뜻한 축복을 건넸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고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길람과 공주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길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잔치를 열어 음식을 나누고 술을 따르며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고 그 소식은 궁궐에 있는 공주에게도 전해져 그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길람은 이번 일을 겪으며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앞으로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자들의 가족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원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인군자다운 모습을 보여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습니다. 깊은 산골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으나 길람의 마음속에 핀 사랑과 정의의 꽃은 그 어떤 추위도 이겨낼 만큼 강인했고 그 향기는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마을의 밤은 불안과 의심 대신 평온과 감사의 기도로 채워졌으며 길람이 세운 정자에서는 밤마다 가야금 소리가 들려와 지친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길람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산등성 위에 올라 자신이 처음 공주를 구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인연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는 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결연한 뒷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공주는 한양 궁궐 문 앞까지 마중 나와 길람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당당한 부부로서 만백성의 축복 속에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두 사람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그들의 사랑이 국가의 안녕과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했고 이날의 화려한 등불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길람은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도 고향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이 받은 복을 반드시 세상에 돌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길람의 성공은 단순히
신분 상승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이 결국 승리하고 선한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길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고 그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널리 알려져 정의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중반을 넘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으며 두 사람 앞에 놓인 남은 생애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펼쳐질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과 궁궐의 장엄함이 어우러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줍니다. 길람이 보여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길람과 연화공주가 함께 만들어갈 더 깊은 인연의 이야기를 기다려봅니다. 여러분도 길람이 느꼈던 그 평온한 마을의 밤바람을 상상하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으며 선한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람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에 머무르듯 길람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꿈속에도 가득하기를 빌며 이 장을 마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길람과 연화공주의 이야기가 다시금 꽃을 피우기 시작할 무렵 대궐 안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불길한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길람이 마을에서 돌아와 공주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반대파 무리들은 겉으로 웃음을 지으면서도 뒤로는 더욱 치밀하고 잔인한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람의 고결한 성품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고향 사람들과의 인연을 역이용하려 했고 길람의 출생에 대한 가짜 기록을 만들어 그가 사실은 적국의 핏줄이라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길람은 어느 날 아침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서신을 발견하고 손을 떨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이름과 함께 가짜 족보가 적혀 있어 가슴속에 깊은 불안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대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번져나갔고 평소 길람을 흠모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설마 하는 의구심과 함께 수군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람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들과 매수된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는 사냥꾼 출신의 정직한 말솜칙만으로는 대항하기에 역부족임을 절감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연화공주는 길람의 결백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왕의 눈치와 조정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며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부처님께 남편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때 길람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늙은 상궁이 조용히 다가와 말하기를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 잠시 몸을 낮추고 진실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매일 아침 왕에게 상소를 올려 길람을 당장 국문장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고 왕은 자신의 사위이자 딸의 생명을 구한 은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나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라는 대신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어 결국 길람의 관직을 정지시키고 가택, 연금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길람은 화려한 부마부 안의 작은 방에 갇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야 했고 매일같이 들려오는 조롱 섞인 소문들과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심신이 지쳐갔으나 연화공주가 창살 너머로 건네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다시금 기운을 내어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길람의 고향 마을에서 그와 함께 사냥을 했던 중마고우 돌석이가
길람의 위기 소식을 듣고 한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담벼락을 넘어 몰래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돌석이는 길람에게 마을 근처 동굴에서 김부자의 수하들이 무언가 수상한 거래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것이 길람을 모함하기 위해 한양의 권력자들과 주고받은 비밀 장부일지도 모른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길람은 가택 연금 중이라 직접 움직일 수 없었기에 연하 공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공주는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돌석이와 함께 다시 마을로 내려가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라는 비밀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반대파 우두머리인 좌혜정은 자객들을 보내 돌석이 일행을 가로막으려 했고, 산골 마을의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진실을 찾으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들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돌석이는 사냥꾼 특유의 발놀림으로 험한 산세를 이용해 자객들을 따돌렸고, 마침내 김부자가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 속에서 길람을 모함하기 위해 대신들이 보낸 서찰들과 가짜 족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위조 직인들을 찾아내어 가슴에 품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한편 한양의 길람은 이제 마지막 국문을 앞두고 있었으며, 만약 증거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멸문지화에 처할 위태로운 순간에 직면해 있었기에 감옥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길람에게 스스로 고할 기회를 주었으나 길람은 오직 하늘은 알고 땅은 알며 제 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을 남긴 채 묵묵히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국문장에 끌려 나온 길람 주위로 칼을 든 망나니들이 춤을 추고 소름 끼치는 북소리가 울려 퍼질 때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말 한 마리가 보였고, 그 위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돌석이가 상자를 높이 치켜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진실이 담긴 장부가 있어 부마 저하는 무죄요. 라는 외침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연하 공주는 즉시 그 상자를 가로채 왕의 발치 앞에 엎드리며 간곡하게 통곡했습니다. 왕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대신들의 이름이 적힌 서찰들을 읽어 내려가자 국문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죄를 지은 대신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좌의정을 필두로 한 권력욕에 눈먼 자들의 소행임이 밝혀지자 왕은 크게 노하여 즉시 그들을 체포하게 했고, 억울하게 결박당해 있던 길람의 줄을 친히 내려와 풀어주며 미안함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람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고결한 모습에 지켜보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마 저하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 밤, 길람은 상처 입은 돌석이를 극진히 보살피며 고향의 정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연화 공주와 함께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맹세했습니다. 길람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지만, 권력의 덧없음을 이미 보았기에 더욱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대신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만든 부당한 법들을 폐지하고 전국의 가난한 사냥꾼들과 농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데 앞장서며 조선의 진정한 기둥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람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소식에 축제를 열었고, 길람이 살던 오두막 터에는 그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정성 어린 마음들이 모여 작은 등불들이 밤마다 켜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길람은 좌의정의 가족들을 연좌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왕에게 건의하여 다시 한번 넓은 도량을 보였으며 이는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던 조정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평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 아래에 여전히 예전에 입던 거친 삼배옷 한 조각을 품고 다니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런 남편의 곁에서 연화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로서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길람의 이야기는 고난을 넘어 승리와 평화의 단계로 진입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져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전설적인 사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길람은 이제 자신을 모함했던 자들이 유배지로 떠나는 길에 직접 찾아가 따뜻한 술 한 잔을 건네며 원망 대신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인사를 건네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산의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원한만 남기고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파도처럼 멀리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길람이야말로 조선의 진정한 인격자라 칭송하며 그를 위해 특별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깊어가는 밤, 궁궐의 화려한 등불 사이로 길람과 연화공주의 웃음소리가 번져나가고 고향 산골의 바람은 여전히 청량하게 불어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을 때면 길람이 보여준 인내와 용기를 떠올리며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길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는 사람들의 갈등이 풀리고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평화의 장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길람의 정직한 눈빛과 공주의 헌신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꿈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이 밤, 길람이 들려주는 마지막 평화의 소식을 기다리며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권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의 대궐의 넓은 마당에서는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커다란 잔치가 열릴 준비로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길람을 모함했던 무리들이 모두 엄벌을 받고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난 뒤 도성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청량해졌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길람의 결백이 천하에 밝혀진 것을 축하함과 동시에 그가 보여준 넓은 도량과 인내심을 치하하기 위해 전국의 이름난 소리꾼들과 광대들을 불러 모아 백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성대한 연회를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길람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축하를 받는 것보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열리기 전날 밤, 길람은 연화공주와 함께 궁궐의 조용한 뒤뜰을 거닐며 지난 몇 달간 겪었던 폭풍 같은 시간들을 회상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화공주는 길람의 손등에 난 상처를 어루만지며 저하께서는 어찌하여 그토록 모진 문초를 견디면서도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길람은 산 너머 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짐승을 쫓을 때 배운 것은 기다림과 순리였습니다. 억지로 물길을 돌리려 하면 산사태가 나듯 진실도 때가 되면 스스로 길을 찾아 흐를 것이라 믿었을 뿐입니다. 공주는 그의 흔들림 없는 성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이제는 더 이상 비극이 없는 평화로운 나날만이 가득하기를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 아침이 밝아오자 전국 각지에서 길람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궐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길람의 고향 마을 사람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길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장부를 가져왔던 돌석이는 이제 상처를 다 씻고 늠름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을 이끌며 나타나 길람과 뜨거운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길람은 위험 있는 부마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친구인 돌석이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내려와 그를 덥석 껴안았고, 이 격식 없는 모습에 대신들은 처음엔 당황했으나 이내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닫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농사지은 쌀과 산에서 캔 귀한 약초들을 선물로 가져와 길람에게 바쳤으며, 길람은 그 투박한 선물들을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사자춤과 줄타기가 벌어졌고, 길람은 왕의 곁에 앉아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때 지난날 길람을 괴롭혔던 김부자의 아들이 누더기를 걸친 채 잔치터 구석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길람은 부하들을 시켜 그를 안으로 들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배를 간 뒤 집안이 몰락하여 거지가 된 그는 길람의 발치에 엎드려 죽여달라고 빌었으나 길람은 오히려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아버지는 죄를 지었으나 너는 죄가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라고 말하며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왕은 길람의 성품이 가히 성인에 가깝다고 칭송하며 그에게 조선의 사법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겨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라는 정교를 내렸습니다. 연회장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소리꾼들의 흥겨운 가락이 담장을 넘어 한양거리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며 전 국민의 축제가 되어갔습니다. 길람은 술잔을 들어 모든 백성과 신하들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권력은 백성에게서 나오고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장 연설을 남겼습니다. 연하 공주 또한 궁녀들을 시켜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과 비단을 나누어 주게 하여 왕실의 자애로움을 몸소 실천했고, 이날 하루만큼은 한양 도성 안에 굶주리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나 길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일일이 챙기며 고향에서 가져온 술을 직접 따라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가 끝나갈 무렵 길람에게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라며 권했지만 길람은 제가 편히 쉴 곳은 화려한 침소가 아니라 백성들의 근심이 사라진 평범한 일상 속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길람의 이 한마디는 잔치에 참석한 모든 관리의 가슴에 깊은 경종을 울렸으며 그동안 사리사욕을 채우던 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정직한 관리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화려했던 등불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잔치의 여운만이 감돌 때 길람은 홀로 정자에 앉아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살던 그 작은 오두막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보다 그 소박한 오두막이 여전히 그립기도 했으나 이제는 더 큰 집인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은 지난날의 혼란을 씻어내고 새로운 법령을 공표하며 길람의 뜻에 따라 백성들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자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람은 직접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정했고 연하공주는 그가 떠나는 길을 배웅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길람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구름처럼 몰려나와 그를 환영했고 그는 사냥꾼 시절 익힌 체력으로 험한 산간벽지까지 찾아가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부마 길람은 전설 속의 영웅이 아닌 살아있는 백성들의 동반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아이들의 동요 속에서도 할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박영감은 길남이 다시 마을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하며 우리 마을의 자부심이자 나라의 등불이 되셨구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남은 예전처럼 영감님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지위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예절을 갖추었고 이 모습은 마을 청년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김부자의 횡포로 얼룩졌던 어두운 과거는 길남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서 조금씩 치유되어 풍요로운 황금 들판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길남은 마을에 작은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자신처럼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커다란 갈등의 매듭을 풀고 잔잔한 감동의 물결로 이어지며 길남과 연화공주의 완벽한 화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온 나라의 평화로 승화되었고 그들이 함께한 모든 순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후대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긴 밤의 여정이 끝나가고 길남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공주의 곁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깊은 밤. 길남과 공주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따뜻한 화해의 기운을 이어받아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고요한 꿈의 나라로 향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길남이 보여준 용서의 힘이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고 강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지만 용서는 생명을 낳는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한 사냥꾼 출신 부마의 이야기는 오늘 밤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이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밖은 여전히 어둠이 짙지만 길남의 마음속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밤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길남과 연화공주가 함께하는 그 영원한 행복의 결말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니까요. 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드디어 아름답고 평온한 마침표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련과 오해를 이겨낸 길남과 연화공주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랑의 결실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피며 살아갔고 대궐 안팎에는 두 사람의 덕망을 칭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길남을 곁에 두고 국정을 논의하며 그가 지닌 산 사람의 지혜와 솔직함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으며 길남은 화려한 궁궐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살던 그 깊은 산골의 맑은 공기와 흙냄새를 잊지 않기 위해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을 일구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소박한 성품을 지켜나갔습니다. 연화공주는 그런 길남의 곁에서 화려한 장신구 대신 그가 처음 선물했던 투박한 가죽신을 비단 상자에 고이 간직하며 서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나누었던 그 진실한 마음을 평생의 보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산천이 여러 번 색을 바꾸고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날 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길남은 왕의 허락을 받아 공주와 함께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강원도 산골 마을을 찾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마 저하와 공주 저하가 오신다는 소식에 마을 입구부터 색색의 비단을 걸고 길을 닦으며 잔치를 준비했으나 길남은 수행원을 최소화하고 평범한 차림으로 마을에 들어서며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옛 친구 돌석이는 이제 마을의 촌장이 되어 길남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예전처럼 시냇가 바위에 앉아해 저무는 줄도 모르고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간의 소회를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길남은 자신이 처음 공주를 구했던 그 숲속 자리에 작고 아담한 사당을 지어 이름 없는 산짐승들과 자연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고
그곳은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전처럼 격식을 차린 연회가 아니라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한 나물과 막걸리를 나누어 먹는 정겨운 시골 잔치였으며 길람과 공주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멍석 위에 앉아 달빛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연화공주는 마을 아낙네들에게 궁궐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아낙네들은 공주에게 산골의 지혜와 소박한 삶의 즐거움을 전해주며 신분을 초월한 따뜻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길람의 손을 꼭 잡으며 부마 저하께서 우리 마을 출신이라는 것이 평생의 자랑입니다. 부디 이 어진 마음 잃지 마시고 나라를 평안케 해주소서라고 당부했고 길람은 허리를 숙여 노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깊은 잠에 든 야삼경에 길람과 공주는 단둘이 옛 오두막터에 올라가 밤하늘 가득 박힌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로의 어깨를 기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숲을 흔드는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렸고 길람은 공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을 구했던 그 눈보라 치던 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공주는 길람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아니요. 저하, 죽어가던 저를 살린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정적 속에 녹아들어 보는 이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길람과 공주 사이에는 예쁜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은 손주를 보며 나라의 큰 경사라고 기뻐하며 온 백성에게 사면령을 내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아기는 아버지 길람의 맑은 눈망울과 어머니 연화의 고귀한 성품을 쏙 빼닮아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길람은 아들에게 글 공부뿐만 아니라 산을 타는 법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몸소 가르치며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었습니다. 궁궐의 대신들도 이제는 더 이상 길람의 출신을 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정직하고 명쾌한 일 처리를 본받으려 노력하여 조정의 풍토가 이전보다 훨씬 맑고 공정해졌습니다. 길람이 세운 서당에서는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했고 그들은 모두 길람의 가르침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등의 정신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느덧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잠 못 드는 밤이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산속 사냥꾼이 공주를 구하고 부마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착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길람은 노년이 되어서도 가끔 사냥꾼 옷을 꺼내 입고 홀로 산에 올라가 자연과 대화하며 초심을 잃지 않았고 연화 공주는 그런 남편을 위해 항상 따뜻한 찻상을 준비하며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늦은 밤 평화롭게 잠든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은은한 꽃향기만이 남아 슬퍼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떠올라 길 잃은 나그네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마을 입구의 정자에는 길람과 연화 공주의 인연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오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조용히 웅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길람이 보여주었던 그 흔들림 없는 용기와 용서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다짐하곤 합니다. 깊은 산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된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고 커다란 횃불이 되어 나라의 어둠을 밝혔고, 그 온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소박한 정취와 궁궐의 위엄이 어우러진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이 남긴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대물림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저 멀리 강원도 산골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의 창가를 스칠 때 혹시 길람과 연화 공주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지금도 별빛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길람이 누렸던 그 평온한 산골의 밤처럼 깊고 안온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드넓은 황금 벌판을 거닐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는 주인공이 되어 보시길 권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는 잠시 잊으시고 오직 따뜻한 달빛만이 여러분의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평화로운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길람이 우리에게 남긴 말을 떠올려 봅니다. 진심은 산보다 깊고 사랑은 강물보다 길게 흐르는 법이니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언젠가는 넓은 바다에 닿으리라. 이 믿음직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은 깊어 정적만이 감돌고 촛불은 이제 가느다란 연기를 내뿜으며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길람과 연화 공주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예쁜 꽃씨로 심어져 내일 아침이면 희망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길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고요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답고 평온한 밤입니다. 조선의 부마가 된 사냥꾼 길람과 연화 공주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한 전설로 남아 우리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했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행운과 기적이 가득하기를 빌며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길람이 들려주는 숲의 자장가 소리에 몸을 맡기고 깊은 안식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시련이 클수록 그 뒤의 열매는 더욱 달콤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수천 개의 별빛이 쏟아져 내려와 가장 아름다운 꿈의 궁궐을 지어줄 것입니다.